그만해요. 준호가 대야를 바닥에 내던지자 고춧가루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분노한 아들은 멈추지 않았죠. 수술받은 지 겨우 석 달달 된 아내가 김장. 300포기 작업을 견디며 쓰러지기 직전인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이 이들 가족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유진은 29살 결혼 2년차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남편 준호와 알콩달콩 살아가던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허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단순 근육통인 줄 알았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면 나아지겠지 싶었죠.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됐네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정형외과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29살 한창 젊은 나이에 허리 수술이라니. 유진 믿기지 않았지만 엑스레이 사진 속 그녀의 척추는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그 이후가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재활치료에 매달렸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오가며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계단 오르기, 10분 이상 서 있기, 허리 숙이지 않고 양말 신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마세요. 배추 한 포기도 위험합니다. 재파열되면 이번엔 정말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퇴원 전 의사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진 씨는 조심 또 조심했습니다. 장을 볼 때도 카트를 꼭 사용했고 빨래도 조금씩 나눠서 했습니다. 무거운 냄비는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택배기사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터라 집안일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무리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 시어머니 오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하자. 300포기 준비해야 하니까 금요일 저녁에 미리 와.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300포기라니요. 작년에도 200포기를 담갔는데 그때도 며칠 동안 허리가 아팠던 기억이 났죠. 하물며 지금은 수술 후 회복 중인데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아직 허리가 완전히 안 나아서요.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한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요? 올해는 300포기야. 우리 집 김치가 이 아파트 얼굴이라고. 부녀회 회장이 김장 대충 하면 말이 되겠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죠. 유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아파트 부녀회 회장이라는 직함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특히 매년 열리는 김장 품평회에서 1등을 하는 게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작년에도 1등, 재작년에도 1등, 올해도 당연히 1등을 해야 한다는 게 시어머니의 생각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유진은 남편 준호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정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할게. 괜찮아. 할 수 있을 만큼만 할게. 하지만 유진은 속으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완벽주의자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하자 이미 배추와 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300포기 분량이 이 정도구나. 유진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죠. 왔어. 빨리 씻고 와. 오늘 밤에 배추 절여야 해. 시어머니는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바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밤 9시부터 시작된 작업은 새벽 2시까지 이어졌어요. 배추를 다듬고 소금물에 절이고 뒤집고 또 뒤집었죠. 유진은 허리를 자주 펴며 천천히 움직였지만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따가웠습니다. 동서는 빠릿빠릿하게 하는데 넌 왜 그렇게 느려? 박수경, 27살의 시동생 처였어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시어머니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었죠. 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수경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유진은 그 눈빛 속에 담긴 우월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할게. 새벽에 겨우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침 7시에 다시 깨워졌어요. 일어나. 배추 헹궈야 해. 토요일 아침부터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되었죠. 절인 배추를 헹구고 물기를 빼고 양념을 준비하고 속을 넣는 작업. 끝없이 이어지는 노동이었습니다. 유진의 허리는 점점 더 아파왔어요.
가끔씩 찌릿한 통증이 다리까지 내려왔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감시하는 눈빛이 계속 느껴졌으니까요. 오후 2시쯤 유진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하며 진통제를 먹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부녀의 사람들이 구경 온대. 작업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결국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장은 계속되었어요. 유진은 이제 거의 서 있을 수조차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유진은 양념이 가득 담긴 대야를 들어올리려다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치고 올라왔죠. 다리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먹은 진통제도 이제 소용이 없었어요. 왜 또 멈춰 서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죠. 어머니, 잠깐만요. 허리가 너무... 아이고 진짜. 수경아, 내가 좀 해줘. 박수경이 재빨리 다가와 대야를 가볍게 들어 옮겼습니다. 유진보다 훨씬 거뜬한 몸짓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부녀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유진에게 쏠렸죠. 며느리가 저렇게 약하면 어떡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체력이 없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창피함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진의 상태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부녀의 사람들에게 김치 맛을 자랑하느라 바빴어요. 올해 양념은 특별히 새우젓을 더 넣었어요. 맛 좀 보세요.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 사이 유진은 쪼그려 앉아 배추속을 넣는 작업을 계속했죠.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몇 시간째 같은 자세였습니다. 손가락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등은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오후 4시쯤 유진은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서. 힘들긴 뭐가 힘들어. 수경이는 멀쩡한데.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수술했다고 집에만 누워있을 거야? 그럼 시집은 왜 왔어? 그 말이 유진의 가슴을 깊이 찔렀죠. 주변 사람들은 못 들은 척했지만 분명히 다 들었을 겁니다. 유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죠. 이런 자리에서 울면 더 약한 사람으로 보일 테니까요. 바로 그때 남편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유진이가 정말 아픈 것 같아요. 아프면 쉬라고 했잖아. 근데 쉬지도 않고 거기 앉아서 뭐해? 어머니, 쉬라고 하신 적 없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유진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병원에서도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만 집에 가겠습니다. 준호가 유진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시어머니가 유진의 다른 팔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지금 김장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겠다고. 300포기 다 담글 때까지는 아무도 못 가. 어머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해. 이 집 며느리가 할 일 못하겠다는 게 말이 돼. 유진은 두 사람 사이에 끼어 꼼짝도 못했어요.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옆에 있던 김치가 담긴 대야로 다가갔어요. 양념이 가득 들어있는 커다란 대야였죠. 준호야,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대야를 두 손으로 단단히 들어올렸죠.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콰당! 붉은 양념이 아스팔트 바닥에 쏟아졌어요. 고춧가루와 마늘, 젓갈이 뒤섞여 사방으로 흩어졌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주차장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300포기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사람 허리 뽑아 먹으려고요? 이런 김치 필요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부녀의 사람들도 얼어붙은 듯 아무 말이 없었죠. 준호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유진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움과 미안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두 사람은 그렇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준호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부터 유진과 준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죠. 준호가 자신 때문에 어머니와 크게 다퉜다는 사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미안해? 내가 할 일 한 거야. 준호가 유진의 손을 꼭 잡았죠.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예상은 현실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수십 통의 카톡이 와 있었죠. 하나하나가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약한 척해서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했어. 김치 300포기 어떻게 할 거야? 부녀의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했어.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유진은 답장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동생 부부가 시댁을 찾아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박수경과 그녀의 남편이었죠. 수경은 시어머니를 위로하러 갔다고 했지만 유진은 그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로부터 또 메시지가 왔어요. 수경이는 오늘 남은 김장 다 도와줬어. 며느리가 일해야 하는 거야. 그 한 줄이 유진의 가슴을 후벼 팠죠. 수경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줬죠. 어머니, 제가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 해요. 어머니 말씀이 다 옳으세요. 시어머니는 수경을 며느리의 모범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어요. 수경이는 맨날 우리 집에 오는데 넌 왜 안 와? 수경이는 아프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던데. 수경이 좀 배워. 유진도 처음에는 열심히 했었어요. 시댁 일도 도왔고 명절 준비도 앞장섰죠. 하지만 허리 수술 이후로는 예전처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이해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며칠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사과하러 가는 게 어때? 뭘 잘못했는데 사과해?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성격 알잖아. 먼저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당신이 김치 엎은 건데 내가 왜 사과해? 그건 내가 사과할게. 근데 어머니가 너도 같이 오라고 하셔서. 유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였죠. 알았어. 갈게. 주말 두 사람은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시어머니는 인사도 받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는 준호를 보지도 않고 유진만 쳐다봤습니다. 너는? 죄송해요. 유진도 고개를 숙였어요. 무엇이 죄송한지도 모른 채요. 뭐가 죄송한데? 제가 약해서 민폐를 끼쳐서요. 그래, 내가 약한 게 문제야. 수경이 봐. 너보다 어린데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바로 그때 부엌에서 박수경이 나왔어요. 어머니, 국 끓였어요. 오빠, 올케 언니 오셨네요. 수경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완벽한 며느리의 미소였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허리 많이 아프시죠? 응, 괜찮아.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셨어요. 언니 때문에. 그 말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유진은 알 수 있었죠. 수경아, 밥상 차려줘. 쟤네는 밥이나 먹고 가라고. 시어머니의 말투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수경만 칭찬했어요. 수경이가 김치 다 살렸어. 300포기 다 담갔어. 수경이 덕분에 품평회도 나갈 수 있게 됐어. 수경이는 정말 기특해. 유진은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옆에 앉은 수경은 계속 겸손한 척했지만 눈빛만은 달랐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침묵했어요. 유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자신은 이제 완전히 문제 며느리가 되어버렸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박수경과 비교당할 거라고.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과를 하고 돌아온 지 이틀 후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유진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봐. 화면에는 아파트 단톡방이 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김장날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김치 사진이었어요. 어머니가 올리신 거야?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죠. 응. 부녀의 단톡에도 올라갔대. 사진 아래에는 시어머니가 쓴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김장 도와주기 싫다고 성질내며 김치를 엎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무섭네요. 유진은 입이 딱 벌어졌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이게 뭐야?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할게. 준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았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요즘 며느리들 버릇없어. 시어머니 고생하시겠다. 저 정도면 가정폭력 아닌가요? 단톡방은 순식간에 유진을 비난하는 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진은 손이 떨렸어요. 설명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내가 글 올릴게. 준호가 단톡방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김치를 엎었습니다. 아내가 수술 후 회복 중인데 무리한 일을 시켜서. 하지만 그 글은 금방 묻혔습니다. 이미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린 뒤였어요. 남편이 아내 감싸는 거 보소. 둘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부녀회 회장님 너무 불쌍하시다. 더 큰 문제는 사진이 단톡방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며칠 후 유진은 아파트 주민 카페에도 같은 사진이 올라온 걸 발견했죠. 이번에는 더 자세한 글과 함께였습니다. 김장 도와달라고 했더니 허리 아프다며 거절. 그래도 300포기 준비했는데 중간에 와서 성질내며 김치 엎고 난동. 시어머니 심장 아프다고 병원 다니심. 글 아래에는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어요. 저런 며느리는 내보내야죠. 시댁 식구들 고생 많으시겠어요. 우리 아파트에 저런 사람이 산다니. 유진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게 왜곡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댓글 중에 유독 자극적인 것들이 눈에 띄었죠. 저 며느리 얼굴 공개해야 함. 우리 아이들 조심시켜야겠어요. 정신과 상담 받아야 할 듯. 유진은 댓글 작성자를 확인했어요. 모두 익명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말투가 비슷했어요. 특히 저 며느리 원래 성격 그런 것 같던데요 라는 댓글이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유진을 아는 사람이 쓴 것 같았어요. 준호야, 이 댓글 좀 봐. 왜? 누가 쓴 것 같아? 준호도 댓글을 읽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설마. 둘은 동시에 한 사람을 떠올렸죠. 박수경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단톡방, 주민 카페, 부녀회 밴드까지. 유진은 아파트 전체에서 나쁜 며느리로 낙인 찍혔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그 며느리래. 젊어 보이는데 성격이 그렇게 나쁘대. 약국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어디서나 유진을 보는 시선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유진은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조차 인사를 피했어요. 어느 날 유진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두 주부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며느리 완전 사이코 같더라. 부녀회 회장님이 얼마나 착하신데. 저런 며느리 만나서. 유진은 쓰레기 봉투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했어요. 준호가 퇴근하고 와서 유진을 안아줬어요. 미안해. 내 탓이야. 아니야. 어차피.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의 휴대폰에 시어머니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내 때문에 내가 아파트에서 얼굴을 못 들겠어. 내가 사과문이라도 써서 카페에 올려. 유진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에게 더 큰 고통이 찾아왔어요. 몸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거였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유진은 장을 보러 아파트 한 마트에 갔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계산대에 있던 직원이 유진을 보더니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죠. 두 사람 모두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채소 코너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두 아주머니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 아니야? 김치 엎은. 맞아. 내가 카페에서 사진 봤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유진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유진은 배추를 다시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계산을 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유진을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35,000원입니다. 말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죠. 유진은 황급히 돈을 내고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약국에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허리 진통제가 떨어졌거든요.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약사 선생님이 유진을 알아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는 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경계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진통제 좀 주세요. 어디 아프세요? 허리요. 아, 허리. 약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김장 같은 거. 그 말에 유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약사도 그 소문을 알고 있는 거였죠. 네. 약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뒤에서 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더 이상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죠. 며칠 후 유진은 택배를 찾으러 아파트 경비실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305호 택배 왔나요? 평소 친절하던 경비 아저씨가 유진을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아, 잠깐만요. 아저씨는 뒤를 돌아 택배를 찾으면서도 유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예전에는 늘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유진이 택배를 받아들고 돌아서는데 경비실 안에서 또 다른 경비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저 사람이 유진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 다가왔어요. 평소 마주치면 가벼운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죠. 안녕하세요. 유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이웃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날씨 이야기라도 했을 텐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말없이 탔습니다. 좁은 공간 안의 침묵이 너무 무거웠어요. 2층을 지나고 3층을 지나고 7층에서 이웃이 내렸죠.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유진은 10층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죠. 왜 이래? 준호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녁 무렵 유진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복도에서 같은 동주민을 마주쳤습니다. 상대방은 유진을 보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응, 나 지금 나왔어. 응응.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유진을 피해 지나갔죠. 유진은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면서 복도 끝에 붙어있는 아파트 게시판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웃 간 배려 관련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평소에도 있던 일반적인 공지였지만 오늘따라 유독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아파트는 평범한 일상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웃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약국에서 약을 사고 경비 아저씨와 날씨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유진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아무도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죠. 모두가 이미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주민 카페를 다시 열어봤어요. 여전히 그 글이 올라와 있었고 댓글은 200개를 넘어서고 있었죠. 이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나. 유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허리에서 또 통증이 느껴졌어요. 아침부터 계속 아팠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죠. 유진은 진통제를 꺼내 먹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은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허리 통증과 마음의 고통이 함께 밀려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유진에게 더 큰 문제가 찾아왔죠. 다음 날 오전 유진은 집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허리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너무 심했죠. 다리가 저려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유진은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마침 출근 준비 중이던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준호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 지금 바로 병원 가자. 준호는 유진을 부축해 차에 태웠죠. 유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는 엑스레이와 MRI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수술 부위가 재손상되었습니다. 어떡해요? 준호가 급하게 물었어요. 무리한 중량 노동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환자분, 최근에 무거운 걸 많이 드셨죠? 김장을. 유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김장이요? 수술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김장을 하셨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제가 말렸는데. 준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이 정도면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명백한 재손상이니까 진단서 발급해 드릴게요.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수술 부위 재손상, 원인은 무리한 중량 노동, 최소 4주간 안정 필요. 진단서를 받아든 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입원 수속을 마치고 유진은 병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는데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통증도 심하시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해 보이세요. 네. 혹시 최근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일이 있으세요? 그 말에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죠. 우리 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도 있어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간호사의 권유로 유진은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유진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줬어요. 김장대의 일, 시어머니의 압박, 온라인에 퍼진 거짓 소문, 아파트 사람들의 냉대까지. 유진은 그동안 참았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죠. 극심한 스트레스성 우울 증상입니다.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가정 내 강압과 학대 정황이 의심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신체 증상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학대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죠. 네. 정신적 학대도 엄연한 학대입니다. 환자분께는 소견서를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증상, 불안장애 소견, 가정 내 지속적 압박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2장의 서류를 손에 든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사회복지사 이현주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죠. 정신과에서 연락받고 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이현주는 의자에 앉으며 유진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황을 들었어요. 온라인에 거짓 정보가 퍼진 거죠? 네. 그 글들과 댓글 혹시 캡처해 두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주민 카페 글, 단톡방 내용 전부 캡처하세요. 작성 시간과 작성자도 함께요. 이현주는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의 대화도 중요해요. 앞으로는 전화 통화 녹음하시고 카톡 메시지는 절대 지우지 마세요. 그런 게 도움이 되나요? 준호가 물었죠. 물론입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리고 환자분은 지금 의료적으로 입증된 피해자예요. 이현주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형외과 진단서, 정신과 소견서. 2개 다 중요한 증거예요. 무리한 노동 강요와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모두 입증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최대한 모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도 연결해 드릴게요. 명예훼손 대응이나 접근 금지 같은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현주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현주가 나간 후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유진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죠. 그동안 억눌려 있던 뭔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유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실렸어요. 그날부터 유진과 준호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카페의 글, 단톡방의 메시지, 시어머니가 보낸 카톡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저장했죠. 역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유진은 이현주 복지사의 조언대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민 카페의 글을 캡처하는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올린 원본 글과 그 아래 달린 200여 개의 댓글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특히 작성 시간과 작성자 아이디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어요. 여보, 이 댓글 좀 봐. 유진이 준호를 불렀죠. 익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디가 전부 비슷해. 행복한 주부, 예쁜 엄마, 사랑하는 가족. 수경이 맞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톡방 메시지도 전부 캡처했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왜곡된 내용과 그에 동조하는 댓글들까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유진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도 정리했죠. 내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어. 사과문 써서 카페에 올려.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야. 하나하나가 전부 증거였습니다. 유진은 이현주 복지사에게 정리한 자료를 보냈어요. 다음 날 이현주로부터 연락이 왔죠. 자료 잘 받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법률 상담 예약했으니 내일 오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다음 날 오후 유진과 준호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명예훼손이 명확합니다. 거짓 사실을 유포했고 그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준호가 물었죠.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서
게시글 삭제와 사과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민형사상 조치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진단서와 소견서도 확인했습니다. 의료 기록이 있으니 더 유리해요. 무리한 노동 강요와 그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니까요. 접근 금지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 입증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유진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아도 돼. 준호가 유진의 손을 꼭 잡았죠.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시어머니와 박수경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게시글 즉시 삭제, 공개 사과, 허위 사실, 유포 중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유진은 주민 카페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죠. 제목은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글에는 김장당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어요. 수술 후 회복 중이었던 점,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요당한 점, 실제로 김치를 엎은 사람은 남편이었다는 점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형외과 진단서와 정신과 소견서의 일부를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 수술 부위 재손상, 원인 무리한 중량 노동,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증상. 글을 올리고 나서 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았죠.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댓글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좀 심했던 거 아닌가요? 수술한 사람한테 김장 300포기를 시켰다고요? 진단서까지 있네요. 이건 진짜였구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날 김장 현장에 있었는데 며느리분이 정말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아까 그 사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부녀회 회장님이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유진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였죠. 물론 여전히 시어머니 편을 드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즘 며느리들 너무 나약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다음 날 주민 카페에서 시어머니가 올렸던 원래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단톡방에서도 더 이상 유진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유진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죠. 계산대 직원이 유진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카페글 봤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 네. 저도 며느리라서 이해돼요. 힘내세요. 작은 위로였지만 유진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도 예전처럼 인사를 건넸죠. 요즘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조금씩요. 다행이에요. 건강 잘 챙기세요. 유진은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구나. 조금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요. 그날 저녁 준호의 휴대폰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할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더 이상 억울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후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조용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시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죠. 형,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대. 그냥 넘어갈 수 없냐? 안 돼. 유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거짓말 퍼뜨려도 되는 거야? 사람 명예 짓밟아도 괜찮아. 준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유진과 준호는 앉아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당분간은. 아니, 당분간이 아니라 시댁하고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싶어. 유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알았어.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미안해. 당신 부모님인데. 아니야. 미안한 건 어머니지. 너 아니야. 준호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시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당분간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유진이도 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로부터는 아무런 답장이 없었죠. 며칠 후 박수경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언니, 제가 좀 과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유진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수경 씨, 익명으로 댓글 단 거 다 알아요. 캡처도 다 했고요. 그게, 앞으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유진은 전화를 끊었죠. 더 이상 거짓된 친절을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의 일상은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허리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건강을 되찾았죠. 정신과 상담도 계속 받았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 선생님이 말했어요. 네, 이제는 밖에 나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잘하셨어요. 자신을 지킨 거예요. 유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부업이었죠.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일을 찾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소량의 반찬을 만들어 파는 것이었어요. 김치는 아니었죠. 간단한 죽, 저염, 밑반찬, 소량 밀키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허리 약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유진은 준호에게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바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소량 포장이 딱 좋아요. 리뷰를 읽을 때마다 유진은 뿌듯함을 느꼈죠. 어느 날 유진은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다가 예전에 냉대했던 이웃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이 먼저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그때 죄송했어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했네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유진은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명절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죠. 명절에는 와야지. 하지만 준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이 조용히 보내자. 유진과 준호는 집에서 둘만의 명절을 보냈어요. 간단한 음식을 만들고 영화를 보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죠. 행복해? 준호가 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편하네. 유진은 준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그해 겨울, 유진의 작은 사업은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유진은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죠.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치 한 대야가 엎어진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유진은 계속 참으며 살았을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죠. 여보, 저녁 뭐 먹을까? 내가 만들어줄게. 오늘은 특별 메뉴야. 유진은 부엌으로 향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 작은 꿈들,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요. 1년 후 유진은 작은 공유 주방을 얻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여전히 소량 반찬과 밀키트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직원도 한 명 고용했어요. 대표님, 오늘 주문 20건 들어왔어요. 고마워요. 같이 열심히 해봐요. 유진은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시댁과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준호도 유진도 그게 편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끊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때가 있으니까요. 유진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김치 한 대야는 엎어졌지만 거짓은 진단서 앞에서 멈췄다고. 그리고 그녀는 자기 인생을 다시 세웠다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